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쓰는 손택수라고 합니다. 가을볕이 아주 따가운 것 같습니다. 네, 다들 너무 이걸 가지고 좀 어떻게 좀 피해 보시죠. 대체 이걸 모자로 한번 만들어 보시든지. 네. 좀 놀랍습니다. 이 가을에 다들 놀러 다니기 바쁜 시절인데 오늘 고속도로 달리면서 보니까 아무리 코로나 시대라 하더라도 단풍 구경 다니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길에서 좀 막히기도 했는데 이런 놀기 좋은 시절에 시와 문학을 듣기 위해서 여기에 이렇게 마치 비밀 결사 조직이라도 만들듯이 모여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존경스럽고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이 모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일당백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남은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저는 거의 한 30년 만에 왔는데요. 해남은 작가들이 그리워하는 곳이죠. 특히 시인들이 그리워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해남엔 정말 좋은 시인들이 많거든요. 이동주 시인부터 시작해서 고정희, 황지우, 너무나 많은 시인들이 해남 출신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축복받은, 문학적으로 축복받은 공간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작가들이 많습니다. 손으로 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19, 20 이런 문학소년 문청 시절에 해남에 가면 나도 시를 쓸 수 있지 않을까? 막연하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산에서 해남읍에 와서 해남읍에 토구를 하나 팠어요. 운막 같은 걸 하나 짓고 물론 아는 친지의 어디 저수지가 있는 해남읍이었는데 저수지가 있는 근처에 있는 집이었어요. 그 집에 작은 방을 하나 들여서 19, 20살 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여기서 겨울을 났습니다. 그리고 시를 쓰고 문학 수업을 제 나름대로 혼자서 한 거죠. 그 이유는 딱 하나뿐이었습니다. 해남에 가면 시를 쓸 수 있을 것 같다. 어떤 딱 그런 기운들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낭만적인 생각이죠. 네. 그래서 해남은 저에게는 그 문학의 초발심, 어떻게 하면 세상을 좀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처음 던져봤던, 그것도 문학을 통해서 그런 공간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오늘 오면서 가슴 설레이면서 왔습니다. 제 목소리가 좀 떨리는 거 느껴지시죠? 네. 그 떨림이 긴장돼서 떨림이기도 하지만 내려오는 내내 그 그리움 때문에 설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곳에 30년 만에 제가 그렇게 되고 싶었던 작가가 되어서 돌아오니 마음이 정말 새롭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개념 너머에 들판이 있다라는 좀 어려운 제목을 달았는데 이게 루바이아트에 나오는 그 19절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쓴 시를 들려드리면서 이야기를 꺼내고 싶습니다. 제가 제 시는 못 외우고 시인들의 시는 잘 못 외우지만 이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쓴 시를 외웁니다. 제목은 송아지예요. 들어오실래요? 네. 송아지. 송아지의 눈은 크고 맑고 슬프다. 그런데 소고기국은 맛있다.
난 어떡하지? 이 세 줄로 된 시입니다. 지리산 어디 산청에 있는 학생이 백일장에서 쓴 시라고 해요. 이 시를 작년에 서울국제작가축제에서 뭐 필리츠상 수상 작가도 와 있고, 뭐 중국의 그 노벨상 뭐 후보로 자주 오르내리는 그런 소설가도 와 있고, 일본의 뭐 동경대 이 교수진으로 있는 그런 작가들도 와 있고, 뭐 베트남의 아주 뭐 최고의 시인이라는 분도 와 있고, 정말 세계적인 그런 작가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제가 이 시를 낭독했단 말이에요. 그 세계적인 작가들이 다 놀랬습니다. 한국에 그렇게 뛰어난 시를 쓴 시인이 누구냐? 그 시인을 보고 싶다. 그래서 이거 초등학교 학생이 쓴 시고, 우리 시인들의 수준이 이 정도는 기본이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하여튼 초등학생이 쓴 시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특히 퓰리츠상 수상 작가는 인디언계였거든요. 너무 놀라더라고요. 아, 그건 마치 어릴 때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잃어버린 자기 어릴 때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들려주시더군요. 그래서 그 위대한 예술가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예술가는 자기 안의 어린이를 잃지 않는 사람들이다. 어린이들은 약간 호기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문도 많이 하고, 어떤 선입견이라든지 고정관념들로부터 많이 자유롭죠. 그죠? 네. 그래서 질문도 많이 하고, 쓸데없는 질문들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쓸모없는 짓들도 굉장히 많이 하죠. 아무 가치 없는 일들. 한마디로 놀이죠, 놀이. 애들은 놀 줄 압니다. 유의할 줄 알죠. 근데 우리가 점점 자라면서 쓸모있는 인간으로 뭔가 실용적인 가치들을 사는 인간형으로 많이 바뀌어가죠. 제도화 과정 속에서. 그죠? 네. 그래서 놀이하는 방법을 많이 잃어버립니다. 쉬는 방법도 많이 잃어버리죠. 요즘 돈 내고 쉬지 않습니까? 쉬는 방법을 잃어버려가지고. 휴가가 오면 여행 상품권, 이 관광 상품권 끊기 바쁘죠. 네. 근데 애들은 보면 그렇지 않죠. 네. 놀 줄을 압니다. 그리고 쓸모없는 질문들을 던질 줄 압니다. 왜 저 구름은 어떻게 저 큰 덩치로 하늘에 떠 있을 수 있지? 꽃은 왜 피고 지지? 이런 당연한 것들. 어른들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근본적으로 질문을 던지죠. 나고 죽는 게 무엇인가라는, 왜 꽃은 지나?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데, 우리는 제도화 과정 속에서 그런 질문들을 많이 잃어버립니다. 쓸데없는 소리하고, 쓸데없는 질문하고 있는. 다 크면 알아. 어른이 되면 알아. 질문을 봉쇄시키죠. 안타깝게도.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질문할 줄 아는 능력을 조금씩 잃어가고, 모든 사태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사태들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익숙해져 갑니다. 네. 문학은 그런 익숙함들을 근본적으로 다시 성찰하는 거죠. 해서 우리는 소고기국만 먹을 줄 아는데, 소고기국 맛있네, 먹을 줄만 아는데, 이 소녀는 송아지의 눈을 꼴똘하게 하염없이 들여다봄으로써, 송아지 눈은 크고 맑고, 와, 거기 큰 눈망울에 나의 눈부쳐도 비치네. 그리고 슬프다. 이 아름다운 생명이 꺾여야 되니까,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국이 되어야 하니까. 그런데 국은 맛있네. 거기서 인간의 모순을 느끼죠. 살기 위해서 자연을 파괴하고 무엇인가에게 상처를 주어야 하는 어떤 존재를 그냥 대상으로 막 조정할 수 있는, 짓밟을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바라보는 그런 자기 자신을 이 소녀는 외면하지 않고 노래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지죠. 난 어떡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우리는 어른이 되면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잃어버립니다. 세월호만 바다에 가라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저마다가 자기 마음의 바닷속에 자기 유년을 가라앉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피카소 같은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피카소가 처음부터 뛰어난 예술가가 아닙니다. 피카소는 대생에 아주 뛰어난 예술가였지만 자기만의 어떤 독창적인 그 세계는 40대 중반까지 찾아내지 못했죠. 그런데 인류의 시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인류의 어린 시절이라고 할 수 있는 아프리카에 가서 보고 아프리카의 아프리카 사람들이 조각들을 해놓은 걸 보니까 뭐 정말 입체적인 거예요. 평면적이지 않고 이렇게 봐도 좋고 저렇게 봐도 좋고 거기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가져와 가지고 자기의 어떤 입체화라는 장르를 개척하는데 바로 피카소는 인류의 유년을 본 거죠. 우리가 떠나온 시원, 우리가 마음의 바닷속에 가라앉힌 내 안의 아이, 이런 걸 본 거죠. 맞습니다. 피카소의 말처럼 예술가는 자기 안의 어린이, 자기 안의 유년, 자기 안의 시원을 잃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 존재입니다.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시를 한 편 읽어드렸으니까 일기도 한번 제가 낭독해 드릴게요. 이런 일기입니다. 학교를 마치고 나서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비닐하우스에 갔다. 비닐하우스 가는 길에 뻐꾸기가 울었다. 처음에는 뻐꾹뻐꾹 하고 울더니 가만히 들어보니까 뻐꾹뻐꾹, 또 가만히 들어보니까 웍꾹웍꾹 하고 운다. 뻐꾸기 울음소리는 아마 3개인가 보다. 이거는 초등학교 2학년, 대구 옥정초등학교에 있는 2학년 학생이 94년도에 쓴 일기입니다. 이우덕 선생님의 일하는 아이들이라는 그 아이들 글 엮음집에 실려있는 일기인데요. 놀랍죠? 이런 게 상상력인 거예요, 사실. 상상력이 뭐 대단하지 않습니다. 송아지 소년처럼 어떤 대상의 눈을 하염없이 들여다보면 그 들여다보는 대상이 자기 자신을 보여줍니다. 이 소녀는, 뻐꾸기 소녀는 제도화된 어떤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냥 당위적으로 익힌 언어의 질서를 새롭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뻐꾸기는 뻐꾹뻐꾹 하고 운다. 여기를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너 틀렸어. 틀린 사람이 됩니다. 한마디로 아웃사이더가 되는 거죠. 매우 공포스럽습니다. 틀린 존재가 되어서 살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어떤 다른 얘기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술가들은 그런 용기를 우선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달라도 돼. 내가 틀린 게 아니야. 이런 신념을 갖고 있는 거죠. 이 소녀는 뻐꾸기는 뻐꾹뻐꾹 하고 운다라는 약속. 이 약속된 기호의 감옥 속에 갇힌 뻐꾸기를 해방시킵니다. 자유롭게.
해서 뻐꾸기는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아. 일본 사람은 다르게 울 거야. 영국 사람은 다르게 울 거야. 러시아 사람은 뻐꾸기를 뻐꾹뻐꾹이라고 안 해. 다르게 울 거야. 그리고 한국 사람들도 지역마다 조금씩 달라. 강원도에 가면 뻐꾸기는 2음절이 아닙니다. 강원도에서는 4음절로 부는 뻐꾸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옵니다. 뻐꾸 2음절 아니에요. 강원도에서는 놀고 있네. 이렇게 옵니다. 4음절로. 검은등 뻐꾸기. 예, 달라요. 조금씩. 그리고 지형의 변화에 따라서 울림이 달라요. 뉘앙스가. 골짜기에서 우느냐, 들판에서 우느냐, 계절의 변화, 대기의 변화에 따라서 뻐꾸기 울음소리는 분명히 다릅니다. 아침에 우느냐, 저녁에 우느냐, 시간대의 변화에 따라서 다릅니다. 뻐꾸기도 우리가 보면 지치겠죠, 그죠? 네, 그러면 목이 쉬기도 할 거예요. 소리가 다릅니다. 발전기가 한참일 때 우는 뻐꾸기 울음소리하고 발전기가 딱 꺾였을 때 울음소리 다릅니다. 발전기가 꺾이면 힘이 없어요. 시들모들 합니다. 근데 우리는 뻐꾸기를 뻐꾸, 절대 바뀔 수 없는 기호의 감옥 속에 가둬놓죠. 이것이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약속이긴 하지만 그 약속된 기호 속에 뻐꾸기만 가둬놓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까지 가둬놓는 거죠. 자연은 다른 방식으로 우리와 교감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사랑의 가능성들까지 같이 가둬놓는 거죠. 이 소녀는 그 약속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뻐꾸기가 해방됩니다. 연암 박지원 선생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은 글을 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붉은 까마귀를 알아야지. 붉은색 까마귀. 연암 박지원 선생 얘기입니다. 까마귀를 잘 봐. 햇빛이 비치는 각도에 따라서 푸른색도 나, 붉은색도 나고, 남빛도 나고. 그러니까 내가 붉은색 까마귀라고 얘기해도 틀린 게 아니야. 그런 눈을 잃지 않아야 돼. 좋은 글을 쓰고자 하는 자는. 이런 얘기를 연암 박지원 선생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것이 우리가 자기 안에 가라앉힌 아이들의 마음이죠. 시를 쓰는 사람들은 이 마음을 아주 소중히 가꾸면서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뻐꾸기 소년처럼, 송아지 소년처럼 세상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인류도 그런 삶을 걸어왔습니다. 구석기 인류가 문명화되면서, 그죠? 언어를 익히고, 사회를 만들고, 국가 제도를 만들고, 이러면서 똑똑해졌죠. 지식도 알게 되었고, 정보들도 갖게 되었고, 똑똑해졌습니다. 그리고 강해졌습니다. 자연을 정복하고, 여성을 대상화하고, 무의식을 타자화하고, 이성에 의해서 환상을 억누르고, 이러면서 우리는 굉장히 힘이 세졌어요. 편리해졌죠. 문명의 이기들 덕분에. 하지만 왠지 아픕니다.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똑똑해지고 힘도 세졌고 많은 것을 가졌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허할까요? 그래서 도시에 나가보면 전부 다 아픈 사람들입니다. 힐링, 명상, 치유, 상담, 강남에서 제일 잘 되는 병원, 정신과, 다 아픈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왜 이렇게 상담사들이 요즘, 상담 직종이 요즘 이렇게 각광인지 모르겠어요. 다들 뭔가를
잃어버리고 허해졌기 때문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를 읽고 문학을 하는 이유는 지금 이 가을 절정인 이 시간에 여기에 모여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저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러면서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작고하신 미국의 그 유명한 대법관님 있죠? 트럼프가 새로 임명하신 그 자기가 임명한 대법관 말고 돌아가신 대법관님 계시죠? 누스바움인가? 이런 대법관님인데, 이분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좋은 법관님에서도 문학에도 관심이 많으셨는데, 이분이 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인류가 어떤 절망의 끄트머리에 갔을 때, 그죠? 저마다 그런 절망들을 하나쯤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의 삶 속에서. 가령 저는 최근 몇 년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그런 걸 경험한 것 같습니다. 그 절망의 끄트머리에 있을 때 골방에 앉아가지고 시를 읽는데, 시를 쓰고 읽고 그러죠. 그게 엄청난 이런 힘을 발휘하는데요. 치유의 힘을. 그걸 역사 속에서 고증을 해요. 뭐냐면 이 유태인들이 2차 대전 기간 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우슈비츠 죽음의 수용소에 갇혀 있을 때 그 절망의 끝에서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나. 가스실 앞에서 조금 이따 죽을지도 몰라요. 가스실로 끌려가서.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했나. 이거를 기록한 사람들이 있어요. 기록의 힘은 참 위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된 건데, 이 나치 수용소에서도 차를 마시는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독일 병정들이 먹다가 버린 그런 차겠죠. 아주 질라진 차. 몇 번을 우려낸. 그 쓰레기통에서 이렇게 차를 이렇게 구해와가지고 그걸 잘 말려서 향도 맛도 다 사라졌겠죠. 근데 그걸 고이 말려가지고 그걸 차를 끓인대요. 그 수용소에서 티타임을 갖는 겁니다. 근데 이 차를 마시는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딱 두 부류들이에요. 어떤 식으로 마시냐면, 한 부류는요, 대부분이죠. 한 80% 이상이 차가 나오면 그걸 그냥 목이 타니까, 얼마나 그 극한 상황에서 목이 타겠습니까? 벌컥벌컥 뜨거운 줄도 모르고 차를 마시기 바빴다고 합니다. 일종의 동물적 욕망에 충실한 차 마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소수의 한 부류, 바로 여러분 같은 분들이죠. 한 10% 정도 됩니다. 이 소수의 한 부류는 차가 나오면 차향을 음미한대요. 극한 상황 속에서도 수용소에 끌려오기 전에 가족과 함께 했던 티타임, 연인과 함께 했던 티타임을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차향을 천천히 음미한대요. 그리고 천천히 차를 마신답니다. 여유있게. 막 팍팍팍 마시는 게 아니고 천천히 여유있게 음미하면서, 차 맛도 안 나는, 차 향도 없는, 거기에서 향과 맛을 끌어내면서 천천히 마시는 거예요. 근데 절반의 찬물은 남겨놓는다고 합니다. 그 나머지 절반의 찬물로 무엇을 했느냐? 그 수용소에서 누가 본다고 그 나머지 절반의 찬물로 얼굴을 닦고 이를 닦고 머리를 매만졌다고 합니다. 일종의 문화적 행위로서의 차 마시기를 했다고 할 수 있겠죠. 전쟁이 끝나고 나서 두 부류의 생존율을 조사했습니다. 네, 문화적 행위로서의 차 마시기를 한 그 소수의 10% 정도 되는 분들이 생존율이 4배 이상 높았다고 해요. 4배 이상.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죠? 인간이 아주 복잡한 진화 단계를 밟아와서 문화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여유가 있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고
생존을 위해서 그 어떤 극한 상황 속에서도 인간으로 잘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곳이라는 거죠. 진화학자들이 밝혀낸 이야기. 요즘 뭐 좀 있으면 수능이 가까워지만 수능 치는 학생들 보면 아니 지금 소설 읽을 시간 무슨 뭐 우리가 지금 음악 뭐 오페라 감상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문제풀이하기 바쁜데 이렇게 얘기하기 쉬운데 진화학자들 관점에서 그들은 자신의 생존의 밀도, 생명의 감각이 아주 낮다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도 바쁜 가운데도 골목에 꽃 한 송이 키우고 그 바쁜 가운데도 빵이 모자란 가운데도 시집을 사서 읽을 줄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생명의 밀도가 엄청 강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한번 쳐볼까요? 네. 그래서 우리는 시를 읽고요. 재미없지만 재미없는 소설도 찾아 읽습니다. 네. 제 친구들 중에 고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매를 맞으면서 시를 외웠던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50대 초반들이니까 회사에서 이렇게 밀려날 때가 다 되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뭐 벌써 몇 년 전에 대기업 다니다가 이렇게 밀려나고 그리고 쓸쓸하게 이렇게 술을 마시거든요. 친구들끼리 모여서. 얘들이 그 고등학교 다닐 때 국어 선생님이 회초리를 때려가면서 암기시킨 시를 외워요. 그냥 술을 먹지 않고 술을 먹으면서 오동잎 잎새마다 달이 지는데 이걸 읽으면서 이 술을 먹어요. 그때는 그렇게 원망했던 국어 선생님의 그 시 암기가 지금은 추억이죠. 추억. 그 중늙은이가 된 중년의 친구, 회사에서부터 밀려난 이 친구에게 그 시 한 구절이 얼마나 많은 추억을 만들어내는지 모릅니다. 야, 그때 이 오동잎 잎새마다 달이 지는데 이거 외우면서 말이야. 그때 누구는 뭐 어쨌고 누구는 어쨌고 친구들 얘기 다 합니다. 국어 선생님 얘기 다 하고. 아, 그때는 그렇게 원망스러웠는데 이 한 구절이 있었기 때문에 내 안에 보물상자 하나가 있네. 그 선생님이 그 보물상자 하나 내 가슴에 박아놓고 갔구나. 이 보물상자가 없다면 얼마나 더 쓸쓸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 한 구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너무 많이 차이가 나겠죠. 네. 이제 선생님 저한테 시간이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5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예. 제 이야기들을 이제 조금씩 마무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제도 교육을 받으면서 많은 개념들을 익힙니다. 이게 인류가 문명화된 과정과 비슷합니다. 개념들을 익히면서 뻐꾸기는 항상 뻐꾹뻐꾹 하고 옵니다. 파도는 항상 철썩철썩 치고요. 토끼는 항상 깡총깡총 뜁니다. 하지만 토끼가 깡총깡총 뛰는 걸 요즘 도시 아이들이 볼 수 있겠습니까? 볼 수 없습니다. 동물원에 가도 이게 좁아가지고 엉금엉금 기어다닐 겁니다. 네. 토끼가 늘 깡총깡총 뛰고 파도는 늘 철썩철썩 치고 갈매기는 늘 끼룩끼룩 우는 이 삶은 시스템에 갇힌 삶입니다. 시스템이 조정할 수 있는 기계적 삶이죠. 자동 판매기의 삶입니다. 토끼 쭉 누르면 깡총깡총 이렇게 떨어집니다. 자동 판매기의 삶이죠. 이래서 우리가 언어 생활, 문학 생활을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어떤 다른 가능성들을 품게 될 때 우리는 자유인이 됩니다. 시스템으로부터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지? 시스템에서 가르치는 잘 산다는 뭡니까? 잘 사는 거는 부자로 사는 겁니다.
그죠? 잘 산다, 부자로 사는 거예요. 근데 시스템 바깥으로 나오면 잘하고 산다를 띄워서 쓸 수 있습니다. 잘 띄우고 산다. 이건 부자 갖고 안 돼요. 돈으로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잘 띄우고 살 것인가? 시스템이 가르친 삶이 아니라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던질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이야기를 잘 띄우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야기를 잘하고 하다를 붙였으면 그냥 능숙하게, 능수능란하게 잘하는 사람입니다. 시를 잘 쓴다, 잘하고 쓴다고 붙였으면 그냥 시 잘 쓰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시인들보다는, 그런 소설가들보다는 이야기를 잘 띄우고 하는 사람들. 그때의 잘은 자주 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자주 하는 거. 이야기를 자주 하는 사람들은 절대 안 헤어집니다. 이야기를 자주 하는 부부들이 이혼하는 거 맞습니까? 그죠? 이야기를 자주 하는 연인들은 안 헤어집니다. 우리는 능수능란한 걸 원하는 게 아니죠. 자주, 하염없이 누군가의 곁에 있어주는 그런 마음들을 원하죠. 시인들도 그렇습니다. 시 잘 쓰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적인 삶을 자주 살고자 하는 사람들. 네. 그런 생각들을 하면 굳이 시를 쓰지 않더라도 우리가 시적인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 고향에는 저는 유년 시절에 담양에서 자랐는데요. 제 고향에는 두 개의 정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면왕정입니다. 면왕정에는 시가 있습니다. 현판에 기대성의 시도 있고 유명한 사람 송순의 시도 있고 유명한 사람 시, 그 엘리트 양반들의 이 시들이 현판에 붙어 있죠. 그런 면왕정에 있는 시가 있고 또 하나는 평지에 있는 정자가 있습니다. 평지에 있는 정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면왕정 같은 이름이 없어요. 그 정자들은 뭐라고 불렀느냐? 시정이라고 불렀어요. 시정. 근데 이 평지에 있는 정자는 평민들의 정자거든요. 거기는 시가 없어요. 한자를 모르는데요. 어떻게 시를 써요? 현판도 없어요. 그냥 농부들의 농요소리, 빨래터에서 빨래하는 아낙들의 이야기소리, 새소리, 바람소리가 들려옵니다. 하지만 그것도 시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글자로 된 시도 있지만 글자가 아닌 시도 있는 거죠. 책은담에서는 그것을 사람들이 유자서만 읽을 줄 알지 무자서는 읽을 줄 모른다. 사람들이 유현금만 뜯을 줄 알지 무현금을 뜯을 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런 건물들을 둘러싸고 있는 저 넓은 하늘, 이게 유현금이죠. 이게 글자입니다. 이게 무자서죠. 무자서. 우리를 이 하늘과 이 빈 공간들이 없으면 우리가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이런 여백들이 없으면 못 짓죠. 네. 우리 전통 속에 있는 어른들이 참 지혜롭죠. 면왕정에 가야만 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지렁이 농부들이 일을 하는 저 들판에 있는 정자, 그것도 시정이다. 글자가 아니지만 거기서 들려오는 시를 읽을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어릴 때 고향에서 듣고 자랐습니다. 해남의 들판에 오니까 유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시인임내하고 시집을 낸 저의 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를 읽게 하는 이 여백들, 광활한 침묵들, 우리를 읽게 하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이 우주들이 저의 시를 또 잉태하고 있고 여러분의 또 시들을 잉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네, 귀한 말씀 주신 센터 선생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